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일하고 있는 메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군은 세계 최강이며 미국의 군사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생각이 한번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방산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한국군 덕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경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지만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인 90년대 초반 중동 지역에 군 의무장교로 파병되셨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미 육군 소속 의무장교로 중동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90년대 초 중동에서 의무부대를 이끌고 있었을 때의 일을 들려주셨어요. 당시 할아버지의 부대는 현지 민간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와 의무부대 대원 12명은 의료 장비와 약품을 가득 실은 차량 3대로 외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대요. 마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계곡을 지나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고 할아버지의 부대는 매복 공격에 걸린 걸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무전으로 급히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있던 곳은 산악 지형이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 기지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이미 운전병 2이 폭발로 사망했고 의무병 3명도 부상을 입었죠. 그때 갑자기 왼쪽 고지대에서 강렬한 사격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매복해 있던 적들이 혼란에 빠진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어떤 부대가 지원을 온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상공에 나타났고 그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검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재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적진의 침투의 위협을 제거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이 종료됐죠. 할아버지와 남은 부대원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한국 특수전단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는 한국군도 파병되어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할아버지 부대의 SOS 신호를 감지하고 즉시 출동한 거였죠. 할아버지는 그날 한국 특전사 대원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무슨 영화 속 장면처럼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위험 상황을 단시간에 제압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침착함과 전문성이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전술적으로는 압도적이었으며 할아버지가 본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때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군은 그날 할아버지에게 많은 충격을 줬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그 경험 이후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퇴역한 후에도 한국의 군사 발전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며 놀라워했죠. 특히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뛰어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에 감탄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방산업체에 다니고 나서 한국의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죠. 단순히 군사 능력이 뛰어나다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미군의 핵심 무기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생산의 차질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시스템의 신형 모델들이 예정된 일정보다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도 갑자기 일시 중단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예산 문제인가 싶었는데 회사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자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사무실 전체에 감돌았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들이었어요. 고성능 반도체 칩, 특수 합금으로 만든 센서, 그리고 정밀 광학 장비 같은 부품들이 갑자기 조달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그것도 국방 분야에서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상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열리는 부서 회의에서 저희 팀장님이 일정 지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공급망 이슈를 해결 중입니다라는 모호한 말뿐이었죠. 그것도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었죠. 자주 다니던 시험장에서는 테스트할 장비가 없어 한가한 모습이었고 개발팀도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가장 기이한 건 모두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단순한 의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많고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왜 어떤 부품은 만들지 못하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해봤어요. 특히 최근에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부품들에 집중했죠. 그리고 회사 내부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부품들의 제조 공정과 기술적 특성을 조사했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고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긴 했지만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정밀 광학 기술도 우주 망원경을 만들 정도로 뛰어났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저는 회사 내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스티브에게 찾아갔어요. 스티브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스티브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문제가 되는 부품들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는지 물었죠. 스티브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설명해 주었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의 경우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수십억 달러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와 엔지니어 수천 명이 필요하고 생산 노하우도 쌓아야 한다고 말이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이 몇몇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 이상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스티브의 말이었어요. 반도체 생산 기술, 특히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다른 몇몇 국가들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거였죠. 그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그런 핵심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는 건지요. 스티브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요한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함께 빠져나갔다는 거였죠. 그 결과
몇몇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면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말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제 회사 이메일에 CEO 비서 명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릴 엔지니어님, 오늘 오후 3시 15층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지만 긴장감 도는 내용이었죠. 전에 없던 일이라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히 오후 3시에 15층 회의실에 도착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 노크를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이런 보안 절차는 우리 회사에서도 최고 기밀 프로젝트에서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회사 고위 임원들과 함께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국방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정보기관 요원처럼 보였어요. 분위기가 무척 무거웠죠. 회사 CEO인 존슨 씨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에 차출되었다는 겁니다. 코드명 피닉스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부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였어요.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존슨 씨는 계속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는 공급망 이슈라고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미군의 핵심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들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어떤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던 부품이었는데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그 공급이 불안정해졌다고 했어요. 어떤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죠.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첫째, 부족한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것. 둘째,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조건 첫 번째였죠.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대체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게 시급했거든요. 존슨 씨의 설명이 끝나자 국방부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게 될 모든 일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가족에게조차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죠. 미팅이 끝나고 나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은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죠.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니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 내 별도로 마련된 보안 구역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피닉스 프로젝트 팀원 10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모두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반도체 전문가, 소재 공학자, 공급망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업무는 문제가 되는 부품들의 정확한 목록과 기술적 스펙을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특정 부품이라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보안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의 핵심 부품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전량 공급되고 있던 고성능 반도체 모듈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부품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미국 최신 무기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이었죠.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장치, 그리고 제가 개발하고 있던 차세대 레이저 무기의 표적 감지 시스템까지 이 모든 첨단 무기들이 한국산 반도체 모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자랑하던 첨단 무기들이 사실상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한국산 부품의 기술적 우수성이었어요. 자세한 스펙을 분석해보니 이 반도체 모듈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것보다 성능이 최소 30% 이상 뛰어났고 전력 효율성과 내구성 면에서도 월등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특성은 군사용 장비의 필수적인 요소였죠. 저는 해당 부품을 개발한 한국 기업에 대해 더 조사해봤어요. 이 회사는 원래 가전제품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중견기업이었는데 약 15년 전부터 특수 목적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10년 만에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R&D 투자, 그리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혁신이 결합된 결과였죠. 미국 국방부는 약 8년 전부터 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모듈을 최신 무기 시스템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점차 그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였죠. 문제는 미국 정부와 군 고위층 사이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은 미국산 부품으로 무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특수 반도체의 수출을 재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왔고, 이것이 미국 국방부를 긴장시킨 원인이었습니다. 당장 공급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군의 무기 생산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미국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라는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그것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팀장인 로버트 박사는 상황을 요약해 주었어요. 현재 한국산 반도체 모듈의 재고는 약 6개월치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그 이후로는 새로운 무기 생산이 불가능해질 거라고요. 우리의 임무는 이 6개월 안에 대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한국과의 공급 계약을 확실히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죠.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우리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현재 기술 수준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텔, AMD, 퀄컴 같은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 특수 반도체 모듈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가장 근접한 기술을 가진 기업조차 최소 3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죠. 그럼 다른 동맹국은 어떨까? 일본과 대만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조사해봤지만 역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피닉스 프로젝트 상황은 점점 긴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자 우리 팀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을 방문해 대체 부품을 찾아보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 모두가 내키지 않았던 선택이었어요.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용 첨단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적어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죠. 국방부와 회사 고위층의 비밀 승인을 받은 후 저와 로버트 박사,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인 마이클, 총 3명이 중국 출장팀으로 선발되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술 교류를 위한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았고, 실제 목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팻말을 든 젊은 중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안내를 맡은 리우젠이었어요. 리우젠은 첫인상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에서 MIT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미국 문화와 영어에 완벽하게 익숙해 보였죠. 맞춤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간부라기보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CEO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는 최신형 벤츠 리무진이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리우젠은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를 위해 차가운 음료와 간식을 권했고 상하이의 발전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우젠은 비행기에서 내려 피곤한 우리에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설명했어요. 미국도 이제 중국의 기술을 인정할 때가 됐으며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중국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차량이 상하이 시내를 통과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마천루들, 최첨단 디지털 광고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건설 현장들. 이 도시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뉴욕이나 LA도 이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은 아니었어요. 리우제는 우리 일행을 호텔에 체크인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저녁 식사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는 특별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으며 회사의 최고 임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문부터 금빛으로 장식된 대리석이 눈부셨고 입구에는 전통 복장을 한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이미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들이 다가와 크리스탈 잔에 고급 백주를 따랐고 리우제는 활짝 웃으며 이곳이 VIP 고객들만 모시는 특별한 자리라며 미군을 위해 일하는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깐 긴장했어요. 우리가 군사 관련 일로 왔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리우젠이 그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로버트 박사도 눈빛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환영 만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느꼈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모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의를 보였어요. 그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방위산업 분야로 그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직원들이 화려한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입장했어요. 각자의 자리 옆에 놓인 그 상자들에는 고급 도자기 세트, 중국 전통 공예품, 심지어 희귀한 중국 차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 말이죠. 저는 이런 접대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상당히 깊이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 모든 접대가 단순한 환영 의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리우젠과 그의 동료들은 지나칠 정도로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고 강한 로비가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전형적인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일 수도 있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경계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고급 식사나 비싼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이었죠. 결국 우리가 중국에 온 목적은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찾는 것이니까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단도직 입적으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질문에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어요. 리우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하면서 내일 아침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자신감과는 달리 약간의 머뭇거림을 보였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버트 박사는 조용히 주의사항을 상기시켰어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되 어떤 기술 정보도 중국 측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찾고 있는지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상하이 외곽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규모 클린룸,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우제는 이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집중 투자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신 공정 기술에 대한 질문, 수율에 관한 질문, 특수 환경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방법론 등 구체적인 기술적 질문들에 중국 엔지니어들의 답변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샘플 제품을 요청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보여준 제품은
기본적인 사양은 만족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수 성능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이클이 샘플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발견한 건데 그 디자인이 한국산 제품과 너무 유사했어요. 마치 한국산 부품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만든 것처럼 보였죠. 마이클은 저에게 눈짓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저도 곧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른 두 곳의 중국 기업도 방문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모두 화려한 외관과 자신감 넘치는 홍보에 비해 실제 기술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몇몇 업체는 노골적으로 한국산 부품을 참고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 방문지에서 마이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술 책임자에게 왜 이런 중요한 부품을 역설계에 의존하느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중국 엔지니어는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들도 독자적인 설계를 원하지만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며 지금은 선진 기술을 흡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들만의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세 명은 모두 침묵에 잠겼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해진 것,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의 자신감과 화려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뒤처져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리우젠이 저희에게 내일의 일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로버트 박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죠. 리우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결국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었죠. 로버트 박사는 일전에 있었던 한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지만 직접 방문해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공급 계약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중국 방문 직후 저는 로버트 박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며 저는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특히 전자 및 정밀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희를 맞이한 한국 기업의 대표 김민준 이사는 중국의 리우젠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과장된 환대나 화려한 수사 대신 그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일정을 안내했고 저희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의 태도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바로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향했어요. 중국에서는 마지막 날에야 실제 공장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한국 측은 첫날부터 핵심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죠.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자신감과 개방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해서 저희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연구소였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특허증과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김 이사는 이 센터에서 개발된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특히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역사를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강조했죠. 그는 처음에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왔다고 했죠. 또한 사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방산 산업을 자국 기술로 지켜왔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압력인지 물어보니 김 이사는 과거 미국이 한국의 자체 방산 기술 개발을 제한하려 했던 여러 사례들을 언급했어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 이전 제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등 미국이 동맹국이면서도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발전을 여러 방식으로 저지해왔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김 이사가 설명했어요. 오히려 그런 제약이
그들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했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그들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실제 생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공장은 거의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공장 관리자는 그들의 품질 기준이 미군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들은 미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해왔다고 했죠. 미군이 이제야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그들이 앞서 있기도 하다고 했죠.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우려가 얼마나 타당한지 이번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방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였다는 걸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에 나오는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방위비를 증가시켜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